비버의 항문 근처에 샘이 있어요. 달콤한 향이 나는데 비버가 씨가 마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낙태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신체 관통형에 처한다. 무차별적인 낙태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자의에 의한 낙태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낙태도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때 되게 심각했던 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임신 중절의 역사입니다. 낙태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보션이라고 하고. 사실 현대사회는 그게 어디가 되었건 이 행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항상 중점적인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딱 역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의 현재도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사실 낙태금지법이 남아있던 시절에도 이미 당시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3,000건의 낙태 수술이 시행 중이었고 연평균 한 17만 건이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봤을 때 이거는 사문화된 법이다 라고 보던 시선이 있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이면서 산모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낙태에 대해서 법률을 정하고 있는데 갑론을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말은 곧 낙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임신 중절은 대체 얼마나 오래된 시술일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맨날 나오는 이집트의 에베르스 파피루스, 기원전 155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진 이 기록에 따르면 여러 물질을 섞은 탐폰을 이용해서 낙태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문건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어떨지는 미지수인데 어찌됐건 의학서에 이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볼 때 당시 이집트 지역에서는 아마 낙태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었을 거다 추정이 되고, 저번에 피임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이제 피임 방법을 바꾸면서까지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는 피임과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었을 거다라는 게 중론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피임인지 아니면 낙태인지 애매한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임신 주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임에 나왔던 다양한 식물들이 낙태에도 쓰였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초를 쓰고 그랬던 거예요, 피임에. 그러니까 피임 방법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초기 낙태였을 수도 있는 거죠. 성관계가 뭐 연속적으로 막 이루어졌다면 지금 몇 주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피임제라는 거를 현대사회처럼 약을 정기적으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물을 어쨌든 습득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도 혼용이 되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원래 우리가 이집트 다음에 그리스를 언급하는데 이 낙태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낙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대 사회에서 그 문화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집트는 상당히 관용적이었죠. 근데 기원전 1200년 전 지금의 이제 터키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강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데 전쟁과 이런 걸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혔던 제국이죠. 여기서는 낙태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신체 관통형에 처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창으로 꿰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죄로 간주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로 간주하고 그걸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라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유는 아시리아는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즉 고대 오리엔트 지방을 석권했던 제국이에요. 철기와 기마술이 발전했는데 전쟁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곧 국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는 인구를 줄이는 행위는 죄로 본 거죠. 근데 뭐 그런 아시리아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문명의 중심지는 고대 레반트 지역에서 이집트를 지나서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초의 민주주의를 채택했던 나라고 지금 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까지 진보된 면을 보였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낙태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그리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둘 다 뭐 지금도 다 알고 있는, 심지어 학원 이름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인구 과잉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왜냐면 당시 그리스의 지형을 보면은 사실 인구 부양이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살다 보니까 그리스가 이제 다시 식민 도시들을 주변에 설치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식량을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조금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기 낙태를 권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을 봐도 딱히 태아한테 뭐 생명권이나 영원권을 부여했던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실제로 20세기 초에
한국의 질소비료, 그때 프린츠하버, 사실 이제 독가스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질소비료도 만들었죠. 이 질소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인류한테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은 되게 낯선 거예요. 특히 고대 그리스는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아이를 받는 것도 조산사가 하니까 낙태도 조산사가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이 딱 된 거죠. 방법을 보면은 일단 구토제와 같은 약, 비소나, 실피움이라는 툴을 썼는데 이게 사실 피임제로 쓰였던 약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걸 먹었어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낙태인지 피임인지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것들은 이집트에서 썼던 탐폰처럼 펫서리, 그러니까 여성용 삽입기구를 독성 물질에 적셔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서 태아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막 지르게 하고 점프나 뛰어오르기를 해서 유산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 그런 방법을 시키는데 뭐 하나를 골라서 한 건 아니고 세 개를 그냥 다 시킨 거죠. 예, 이런 걸 하면 지금도 사실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공률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듣다 보면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히포크라테스가 나는 결코, 심지어 요청이 있을 때조차도 치명적인 독이나 조언을 하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나는 결코 여성에게 배아를 낙태하기 위한 약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 사람 낙태 반대한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라. 약으로 낙태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왜냐면 그게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약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자라는 식의 이제 의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넘어오면 로마가 되는데, 로마는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를 유지하죠. 근데 조금 더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러니까 그냥 철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네 집은 애 넷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화가 남아있어요. 혹은 뭐 내 직업이 매춘부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리스인처럼 태아를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기보다 여성의 장기 중 하나로 인식을 했어요. 낙태라는 거는 지금 이 여성에게서 불필요해진 장기를 절제하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라는 행위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강해진 로마 제국이, 하류층이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불거든요. 그럼 이 하류층은 살기가 힘드니까 낙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200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독초예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학의 역사에서는 고대 약이라 그러면 보통 효과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러한 독초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90%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 거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태아뿐 아니라 산모도 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이제 헬레보루스라는 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장미예요, 별명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뿌리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이제 구토나 설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카스토레움이라고, 이게 신기한데 비버의 항문 근처에 샘이 있어요. 달콤한 향이 난데 근데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한때 유럽에 비버가 시가 마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거를 먹으면 피임할 수가 있다, 낙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먹었었대요.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미 에센셜 오일처럼 농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성보다 훨씬 강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효과는 있었겠지만 산모도 많이 위험했을 텐데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당시 의사들이 무슨 짓을 했냐, 산모한테 사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화가 되니까 독이 더 잘 늘겠지. 그러니까 낙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산모까지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거다. 특히나 또 임신 중에 빈혈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거기다 사혈까지 하니까 이거는 더 위험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하류층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됐으니까 안 좋았겠죠,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제 뭐 수은, 날다람쥐, 우슬뿌리는 독초입니다. 아니면 곤충 같은 걸 써가지고 낙태를 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고대 시내에 보면 신농이라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쓴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다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거는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문화권 안에 싹 놓이게 되면서 기독교교리에 따르면 낙태는 살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이 수태된 때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본따 만든 귀한 존재인데 이 인간을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제거한다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범죄다라고 해서 낙태가 금지됩니다. 이게 이제 기원 후 314년 안키라 교회 공의회에서 낙태를 시행하거나 도운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10년 동안 추방되어야 한다라는 법이 나오고, 이때는 그 후에 이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더 강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형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더 엄격해지는 양상을 띄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낙태 방법이 발전하기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조용조용하니까 아름아름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목적이 낙태이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10세기 초에 나케타스 다비드 파플라곤이라는 이 사람의 성인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성자 세인트예요. 이 사람이 근데 산모가 난산에 의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 보니까 임신 초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산 과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질을 벌려가지고 안에 있는 아기를 조각조각 내서 제거해서 산모를 살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한 사람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몇몇 기록에서 배아 절개 수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중세에 사실 이미 현대의 임신 중절과 비슷한 수술이 있었구나라는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당시의 정황을 보면 이거는 낙태라기보다는 제왕절개나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예 그래요? 종교 기록물에 남아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성인이라니까. 그렇네. 자기의 그 일대기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산모를 살렸다. 기록물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여름이 끝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이때 이제 각 유럽의 도시에는 거대한 빈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 빈민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영국에 있는 이스트엔드의 끝쪽으로 가면은 애가 태어나서 10살 될 때까지 해를 못 보는 지역도 있어요. 너무 이게 촘촘하게 지어 있고 이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루병이 생기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이때 자살률은 집계도 안 됩니다. 이 당시 당연히 낙태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겠지. 이거를 가속화시킨 중에 하나가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게 인구론.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식량은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식량 증가를 인구가 추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과잉 인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거다. 식량 부족도 생기고 빈곤과 제약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산하 제한, 독신, 결혼 연기, 그래서 출산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빈민들을 구제하는 구빈원에서는 이 사람의 거를 차용하고 자기네 기독교적인 도덕, 그러니까 금욕을 차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 빈민들을 부부가 와도 따로 수용해요. 인구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빈민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사회 문제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너가 게을러서, 너가 자기 절제가 부족해서 자업자득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고, 이 시점에 진화론도 나와. 적자생존에 따라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빈민들은 도태돼서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낙태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자의에 의한 낙태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낙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애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검증되지 못한 정말 독한 독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배를 막 때려가지고 폭력을 향해서 하는 낙태가 성행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얄궂게도 이 당시 유럽 국가 중에 또 일부는 피임은 금지해.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근데 얘한테 애가 생기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빈민 여성들 중에서는 이제 강제로 그런 식으로 낙태를 당하기도 하고,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낙태를 할 수 있대.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또 심하게 흘러가니까 1859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낙태가 인본주의적 유물론으로 인한 것 같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옳지가 않다. 낙태를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 차라리 이거 금욕을 강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 피임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되냐. 1859년에 갑자기 금욕이라는 그런 단어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왜냐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약간 회귀하는 듯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 변화가 생기는데, 역사가 좀 아이러니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이제 전쟁터로 가죠. 현대전에서는 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전투행위랑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여성들이 맡게 돼요. 공장에서 노동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여성 인권이 확 올라가면서 낙태는 인식도 바뀌지만 기술 또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건 이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산모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낙태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역사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우리 어릴 때도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잖아요. 한 명만 낳을 수 있고 2명 이상 나오면 등록도 안 되고 처벌받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두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40년 동안 합니다. 그 산하 제한 정책을. 그래서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로 그 기간 동안 3억 3천만
2만 건이 넘는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보는데 이 중에는 당연히 강제 낙태 수술도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한족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인을 해줬어요. 자기네 중국인들. 왜냐면 중국이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중국사를 쭉 보면은 한족으로 인해서 통일된 중국을 유지했던 게 명나라랑 옛날 한나라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는 뭐 선비족의 수당나라, 청나라도 만주족이고 그다음에 원나라 있고 몽골족이고 사실 한족만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한족 인구를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고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으로 했는데 이때 낙태 수술만 한 게 아니라 자궁절제술이나 불임수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강제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랬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조선족 그분들이 이 산하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권 변호사 청광천이 이걸 폭로하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모옌 이 사람도 강제 수술을 폭로하는 소설도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때 되게 심각했던 게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사실 이 당시 중국에도 당연히 남아선호 사상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강했단 말이에요. 여아가 태어나잖아요. 얘는 우리 애가 아닌 거야. 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옌의 영아육이라는 소설을 보면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정말 엄격하게 시행했던 정책의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죠. 뭐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중국 얘기는 20세기 얘기입니다. 보면은 낙태는 아직 역사로서 끝난 이슈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이슈고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옳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늘 그렇듯 이러한 이슈는 개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병도 그렇잖아. 통계가 중요하지만 내가 걸렸으면 0과 1의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조금 더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그냥 임신 중절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신 중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